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캡사이 신학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공회대학교에서 이제 명예 교수님이신 양건석 신부님을 모시고 요즘에 핫한 주제이기도 한 우리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간단하게 좀 본인 소개해 주시고 시작하시죠. 예, 네. 저는 그 성공회대학교에서 사실은 2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예 교수로서 아직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긴 한데요. 최근에는 제 관심 분야가 이 생태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을 어떻게 연관시킬 거냐, 이런 차원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물질 이해나 생태 이해의 그 철학적 그 새로운 시도들을 같이 공부하고 그걸 신학과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부님 원래 공부하신 거는 그러면 조직신학 쪽을 주로 해석학 쪽입니다. 해석학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성서가 다른 문화 콘텍스트나 다른 그 종교나 학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작용해서 성서의 어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그 해석들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분야가 제 전공 분야입니다. 원래는. 해석학 분야를 하시고 그거는 이제 조직신학 쪽에서 해석학, 아니면 성서 해석학, 아니면 철학 쪽에서 해석학. 그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막 우리나라식으로 조직신학, 성서학 이런 구별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질문이 우선입니다. 네. 무슨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질문이 때로는 성서학하고 예를 들어서 조직신학하고 뭐 선교신학하고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를 이동해서 종교가 서로 소통하고 또 교섭하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일단 성서적 배경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일종의 그 신학적 해석학이란 부분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화신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문화 간 어떤 그 교섭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해해야 될 테니까 이 부분은 선교신학하고 또 그 해석학이나 철학적인 무슨 해석학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다 연결되니까요.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좀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 질문이 생기면 그냥 그대로 공부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나누고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학교에서는 주로 해석학적 관점에서 뭐 다양한 종교, 문화, 사회 현상들을 해석하셨다면은 이제 은퇴하시고는 생태신학적 관점, 그리고 그것을 사회하고 다시 연결하는 오늘 특별히 뭐 이제 특히 기후재앙, 뭐 기후위기 문제가 온 인류가 당면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과 나눠주실 제목이 포스트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그러면요, 선생님,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포스트라는 말하고 휴머니즘이 역시 이제 붙은 말이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는 흔히 포스트란 말이 붙으면 이후 또는 벗어난다. 그러니까 휴머니즘 이후의 시대이거나 뭐 시대로 말하자면 만약에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하듯이 포스트 휴머니즘 하면 휴머니즘 이후 또는 휴머니즘적인 어쩌면 인간 중심적 생각을 벗어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잘 이해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쉽게 딱 구별이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만은 포스트란 말은 뭔가가 딱 끝나고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포스트란 말은 기존에 있던 뭔가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아직은 새롭게 태어날 게 뚜렷하게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어렴풋이 지금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런 경과 과정을, 동적인 경과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이제는 옛날 인간 이해는 끝났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과거의 휴머니즘적인 그런 인간 이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면서 새로운 인간 이해를 필요로 하는 상황, 또는 새로운 인간을 위한 실험과 시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이게 포스트 휴먼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포스트 모던 상황이라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포스트 모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에서 물을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인간을 다시 되묻게 됐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휴머니즘이 말하는 이게 내용으로 보면 포스트 휴머니니까 휴머니즘이 말하는 인간 이해가 지금 저물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휴머니즘이 말하는 인간이 뭘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뭐가 저물고 있는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휴머니즘적 인간 이해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한 4가지 정도 일종의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할 때 동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네. 이게 프로타고라스. 이제 프로타고라스의 예. 얘기잖아요. 기원 전5세기. 네. 이제 이게 이제 뭐 일종의 뭐냐면 소위 그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이 비트루비안 맨,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가장 그 완벽한 신체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이 가장 잘 조화된 생명체. 그러니까 지구상의 어떤 피조물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조화된 생명체라는 걸로. 선생님 그 원 그림 그렇죠, 있고 그렇죠, 사람 이렇게 그렇죠. 있는 예, 네모 예, 있는 예, 그 예. 그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예. 비트루비안 맨이라고 네.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프랑스 인권 선언.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이제 이거 우리가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 그 권리는 우리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프랑스 인권 선언의 인간에 대한 얘기.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진전돼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유엔 인권 헌장에 나와 있는 인간의 천부적인 그 권리나 존엄성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한 얘기, 피부나 인종색의 성적인 것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유엔 인권 헌장에 관련된 얘기, 뭐 이런 것 속에 들어있는 인간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이해들이 가지고 있는 유엔 인권 선언에 있는 얘기나 불란서 인권 선언에 있는 얘기가 통째로 다 나쁜 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포스트 휴먼을 말할 때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에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석하는 인간 이해로서는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포스트 휴먼 얘기를 하는 중요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 특정한 이해다.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해 중에서 특정한 이해고 보통 뭔가 우리가 개념을 말한다든가 인간을 말한다든가 무슨 동물에 대해서 뭔가 정의를 할 때는 뭐 참조가 있잖아요. 뭐 이거 아닌 거, 뭐 이것과는 다른 거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참조 단위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지구 얘기를 안 하고 인간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후 얘기를 안 하고 인간. 근데 이때는 기후 얘기, 뭐 지구 얘기는 생각조차 안 했던 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특정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해다. 이런 생각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휴머니즘적 인간 이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게 말하자면 포스트 휴먼적인 인간 이해를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이전에 어쨌든 하셨던 해석학이라는 작업 자체가 사실은 그 해석이 되는 시공간의 자리를 맥락을 언제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생각해 보면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간의 우월성을 더 내세우거나 또는 인간 사회에서의 그 억압받는 인간이 아닌 그 인간의 자유를 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해석하는 틀이 오히려 지금 오늘날 지금 자연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뭐 우주라든가 또는 더 훨씬 더 넓은 그리고 인간이 오히려 여기서 기후 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인간에게 또 오히려 해를 입히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인간을 새롭게 보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로 이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뭐냐? 실제로 그렇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휴머니즘의 휴먼 이해를 인간 이해를 의심케 하고 또 여기에 도전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트 휴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휴머니즘의 휴면이 시작될 때
네. 이미 그 뭐냐면 휴머니즘의 휴먼에 대한 도전도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에서 말하는 인간 얘기를 할 때도 그 자체로서도 이미 인간에 대한 도전이 뭐가 있었다. 예, 예. 이 그거에 대한 도전이 시작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블라스 인거 선언이 만들어질 때 그 올랑드 드 구라는 그 구즈라는 그 여성 인권 운동을 했던 분이 네. 계세요. 그 이분이 이제 여성 인권 선언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네. 이게 왜냐면 블라스 인권 선언에 기초해서 결국은 근데 그 소위 말 길로틴에서 참수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드러나죠 벌써. 이 보편적 인권선이라고 말을 해놨는데 보편적이지 않은 거죠. 예, 뿐만 아니라 거의 같은 시기에 그게 이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반에 걸쳐서 지금 가장 비극적인 땅으로 여겨지는 하이티, 네. 이 하이티에서 불란서 인권 선언에 기초해서 노예들과 이 흑인들의 나라가 그런 공화국을 평등한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혁명을 일으켜요. 근데 그걸 불란서 군대가 가가지고 프랑스 군대가 가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뭉개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드러나죠. 이게 뭐냐면 이 휴머니즘이 말하는 인간이라는 게 누구냐? 그 맞아요. 인간에 속한 게 누구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보편성을 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보편이라는 말 아래 감추어졌던 그렇죠. 또는 소외되거나 배제되었던 그렇죠.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정복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유럽의 행태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네. 많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기독교하고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데 유럽은 이제 뭐냐면 이 휴머니즘의 휴먼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책임을 우리가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럽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휴머니즘의 휴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가서 아직은 휴먼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야만의 땅에 또는 아직은 문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아직은 어두운 곳에 아직은 자연이 지배하는 곳이 인간이 아니고 거기 가서 그들을 갖다 정복하고 교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해 보면 인간을 위해서 휴머니즘이 말하는 인간을 위해서 알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수백만 죽은 게 예사였잖아요. 사실 네. 그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로 유럽이 말하는 그 인간이었던 적이 있나? 우리가 진짜로 지금 뭐 이게 성적으로 인종적으로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도전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네. 예. 그게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유럽 바깥에서 온 도전이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역사적인 측면에 또 한 가지 예도 네.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면 유럽에서 이미 이제 이 휴머니즘의 휴먼에 대한 도전이 비판이 있었죠. 이제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 신죽음의 신학 이렇게 할 때 하나 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이 인간은 죽었다 했죠. 그러니까 미셸 푸코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인간이라는 것은 18세기에 만들어진 특정한 인간이다. 그거는 굉장히 단명하게 짧게 있다가 지금 뭐냐면 바닷가에 모래 위에 그려진 그림 같은 것이어서 파도가 와서 이게 그 쓸어 내려가면서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유럽 자체 내부에서 이미 뭐냐면 이 인간 이해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인간 이해는 문제가 있다. 이게 특정한 권력을 위해서, 특정한 계급을 위해서, 특정한 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자기들도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냐면 이런 인간이해, 이런 예외적이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얘기를 세속화시킨 얘기긴 한데 휴머니즘이 동시에 그러면서도 은근히 배후에서는 기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인간을 아주 예외적이고 그 자연이나 아니면 다른 인간들의 삶으로부터 분리해내는 방식으로 인간을 이해한 이 인간 이해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이미 유럽 내부에서도 굉장히 진행되어 왔었고요. 또 뭐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제 여성들
여성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뭐 계속 그런 비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 휴머니즘 말하는 인간은 백인 남성이다. 백인 중산층 남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1세계 백인 남성이다. 그렇죠. 흔히 그런 네, 말들 하죠. 흔히 그런 말.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거라면 지금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포스트 휴먼적 상황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 같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인류세 얘기에 그게 넓게 보면, 그러니까 인류세가 뭐냐면 인간이 지질학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그렇죠. 지질학적 변화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인간과 지질학적 운동은 이 휴머니즘의 휴먼 얘기할 때는 참조 사항이 아니었었어요.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하고 지질학적 운동이 그렇게 얽혀 있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세 얘기는 이제는 뭐냐면 지구의 지질 운동하고 지구의 생명 운동하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불가분리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런 인류세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코로나죠. 팬데믹이잖아요. 코로나죠. 팬데믹. 우리 봤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한 것.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그 살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드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원래 있던 경계를 넘어서 인간 세계로 넘어온 바이러스들이 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제일 열악한, 인간 사회의 열악한 곳으로 흘러가면서 폭발적으로 사회에 타격을 가하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야, 이걸 인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인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진단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 중심으로 이 문제를 설명해갖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고, 인간 사회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지금 뭐냐면 같은 차원에서 같이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인간 생태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과 인간적인 차원과 지구의 모든 우리 같은 피조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차원을 함께 얘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을 설명하면서 전부 인간 설명할 때 아프리카 흑인하고 우리는 달라, 무슨 뭐 야만인하고는 달라, 뭐 짐승하고는 달라, 이렇게만 설명했던 것에서 굉장히 다른 차원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인간 사회 안에서 인간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생겨버린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우리들끼리 그냥 농담 삼아서 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인류가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아주 한참 지나서 이제 땅을 파본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인류세에 조류가 어느 게 제일 많았냐 그러면 닭이 제일 많은 거예요. 닭이. 그러니까 그 인간이 닭을 워낙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세상을 바꿨다라고 농담 삼아서도 많이 얘기하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 쪽에서는 그 유명한 그 공진화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화되는 단계에서 물질적인 것하고 생명체가 함께 바뀌어가는데 이제 현대로 오면은 인간이 그 함께 바뀌는 것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역으로 그것 때문에 도리어 이제 인간이 문제가 생기니까 인간 내부만의 문제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더 심각한 부분은 저는 뭐냐면, 다 들어보실 거예요. 약간은 두렵고 뭔가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을 거예요. AI, 맞아요. 로봇, 유전자공학,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이 합성생물학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명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생명체들의 정보들을 가져다가, 그것도 심지어 뭐냐면 종이 서로 다른 정보들을 가져다가 붙여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생명체. 만들어서 그 생명체 특허도 받아요. 근데 이걸 잘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가 겉으로는 뭐냐면 굉장히 휴머니즘적 휴먼을 강조해요. 개인주의적이고 자율적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휴머니즘적 인간을 철저하게 강조하면서 사실은 돈을 위해서는,
자본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는 종간의 경계를 마구제비로 뛰어넘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 만능주의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우리한테 그 엽록소 이런 걸 넣어서 밖에 나가서 햇빛 쬐고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그러면서 그 이후에 벌어질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전 생각 안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돈이 된다 그러면 이제 온갖 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네. 인간 옛날에는 인간이라는 것과 인간 아닌 것 사이를 그렇게 섞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인간 존엄을 해친다고 막 난리가 날 일인데 돈을 위해서는 다 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자본가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제 쉽게 일상으로 듣잖아요. 정보가 자산이다. 정보가 자본이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때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인간의 뭐 노동력 한 사람 노동력 이게 아니라 인간의 유전자 정보가 인간의 생체 정보가 다른 모든 생물들의 생체 정보가 자본이 되는 세상이에요. 이것들을 갖다가 연결하고 조합해서 생산품을 알잖아요, 여러분. 유전자 조작. 예. 뭐 돌리 얘기도 여러분이 네. 봤을 거고, 네. 그다음에 옹코마우스라는 그 여성들의 유방암을 그 실험하기 위해서 쥐를 갖다가 말하자면 실험용 쥐를 갖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하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특허를 내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 제작을 특허를 해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본이 지금까지도 자본이 뭐냐면 지구를 착취하고 인간을 착취하면서 돈을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수많은 생체들의 생명체들의 유전자 정보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돈의 이익을 위해서 마구제비로 갖다 섞고 그 기술들을 과학 기술들을 그렇게 활용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렇게 하지 말자 하자 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로 뭐냐면 자연과 지구와 인간과 기술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 같으면은 휴머니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오늘 포스트 휴먼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이 얘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이 전체를 망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종간 마구 지성자든지 또 우리 몸에 이제 그 뭐 트랜스 휴머니즘인가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 완전 우리 몸을 사이보그처럼 만들어서 그게 완전히 될 것처럼 하는 것은 또 다른 착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지금 우리가 포스트 휴먼 논의에서 조금 묘한 건데 예. 그러니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사이보그라는 것을 포스트 휴먼 논의에서는 우리는 이미 사이보그라고 다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과 이 생명체와 그리고 이 생명체들 사이의 어떤 종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어쩌면은 이게 뭐냐 무엇을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할 거냐 아니면 지구라는 이 생명체에 지구라는 어떤 지구적 삶의 과정 자체가 선순환하고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과 사람과 자연의 다른 생명들과 이런 것들이 서로 만나는 관계가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지금 이제 심각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 킬러 로봇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는 그 다음에 뭐냐면 뭐 대형 슈퍼컴퓨터하고 인간을 갖다 뇌를 연결시켜 가지고 그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인간의 지배욕을 인간의 착취욕을 최대한 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인간 중심주의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데 공헌할 수 있는 하게끔 만들겠다는 생각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으로 갔을 때에 사실은 인간 이해도 너무 그 전에도 인간 중심주의가 셌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반성하자고 나온 것이 일종의 보면 제가 듣기로는 포스트 휴먼인데 이 자본주의는 그것마저도 지금 다른 방식으로 나쁜 방식으로 이용한다. 그런 위기가 너무 크다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뭐 이 지구 황폐해서 다 떨어졌으니까 그다음 화성으로 가겠다는 맞아. 버리고 가버리자. 그러니까 모든 걸 자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원으로 자기 욕심껏 쓰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당장 그 사람 얘기가 먹여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따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뭐냐면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삶의 과정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막 그냥 기술 얘기 하지 말자, 자연과학 얘기 하지 말자, 유전자학공학 이런 거 쓰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고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고 또 이 6차 대멸종 같은 이런 그 기후 환경 위기가 탁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네. 여기서 이 소위 말해서 인간과 자연과 지구와 기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이 지구적 우주적 순환 과정 속에 건강하게 참여하면서 삶을 영위해가는 방식이 될 거냐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삶과 인간 자체를 이해해보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이게 포스트휴먼 얘기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 선생님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요. 네. 어디 그 서울대 장혜익 선생님 한번 오셔서 특강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처음 그 선생님의 언어죠. 장혜익 선생님이 온 생명. 그러니까 우리를 낮 생명들이라고 부르고 이 낮계의 생명들, 낮 생명들이 가능한 거는 사실은 태양계라고 하는 그렇죠. 전체 태양계 시스템 안에서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이 낮 생명은 언제나 이 태양계 전체 온 생명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엄청 와 그렇지 이게 사실 태양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건데 근데 그동안 이제 휴머니즘은 그런 생각은 사실 잘 못하고 그냥 우리 자체로 가능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건 안 된다.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포스트 휴머는 좀 인간을 넘어서는 예, 자연 그리고 이런 뭐 우주 시스템, 생명체 전체 시스템 이 전체를 돌아보면서 다시 인간의 자리를 잡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협이 된다든지 또는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철학이든 과학이든 뭐 생물학이든 신학이든 인문학이든 모든 관점에서 다시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일어나는 총체적인 학문적 분위기 이거를 이제 포스트 휴먼 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기왕 말 나온 김에 장희 선생님이 온생명 얘기하고 낮생명 얘기할 때 그 말하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인간을 우리 피부라는 경계 안에다가 딱 우리 인간을 집어넣고 인간이 뭐다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태양이 없이는 생존도 안 돼요. 그렇죠. 인간 생명이라는 것은 그 개별 생명이기는 하지만 낮 생명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전체 어떤 생명의 그 섞임 생명의 어떤 운동 속에 있는 그 일부 그 안에서 이렇게 표현된 거지. 그렇습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낮생명, 온생명을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은 이런 뭐냐면 다른 전체 우주의 물질적 운동과 생명 운동 바깥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깥에 있는 것처럼 뭐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바깥에 맞습니다. 서가지고 내가 널 뭐 지구를 만들 수 있어, 사회를 만들 수 있어, 뭐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 자체가 이제는 뭐냐면 성립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외주의를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의 생각을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가보면 지금 이제 인간 예외주의에 대한 물리학이나 생물학의 도전이 굉장합니다. 실제로. 물리학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신유물론 이런 말들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물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이 물질에 이건 옛날의 유물론하고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린 건데 소위 말해서 물질이 능동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소 단위에서 그러니까 양자나 전자의 아주 최소 그 소립자의 단위에서도 물질은 딱 고정되어 있거나 경계가 뚜렷하거나 무게를 딱 가지고 있는 뭐가 아니고 물질의 근저에 들어가면 운동이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관계하고 운동하는 과정이 그 안에 있는 거지. 그 밑에 인간을 구성하거나 세계를 구성하는 딱딱한 변함없이 있는 영원한 무슨 입자 같은 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뭐냐면 이 우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끊임없는 운동 속에 흐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물질이 능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지구가 이렇게 우리 삶하고 계속 섞이고 있고 얽히고 있어서 불가분리 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얽혀. 이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 물리학적 발견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벌써 사실은 이미 과학계에서 데카르트의 그런 물질과 정신을 나누는 사유하는 그런 실체하고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거가 이미 과학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질의 능동성을 부여한다는 거는 사실은 사유하는 정신으로서의 그 특성을 이미 물질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요즘에 그렇죠. 뭐 최근에 나오는 정보 이론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다 그것을 포섭해서 그렇죠. 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 식으로 하면 완전히 소위 그 레스 익스텐자라고 네, 하는 맞아요. 그 소위 말해서 네. 그 완전히 정신과는 전혀 정신이 그렇죠. 없는 그 공간만 차지하는. 공간만 예. 차지하는 이런 걸로 물질을 그런 건 사실은 뭐냐면 그냥 생각으로 만든 가정형이라 그냥 맞습니다. 실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리학이나 과학도 뭐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공식으로 산수로 수학으로 딱 표현할 수 있는 것만 과학이라고 했던 거에 있어서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는 과학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넘어오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맞아요. 예. 선생님, 저도 그래서 좀 책을 읽으면 요즘에 아주 정말 재밌게 읽는 책들이 진화심리학 같은 책들인데요. 그전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휴머니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사유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딱 뒤로 물러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진화심리학 쪽 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쭉 그 모든 다른 생명체들과 같이 공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물질이든 사유든 만들어져 간 것. 그렇죠. 이거를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정말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논의도 이제 오늘날에 와서야 실제로 본격적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인간만 따로 그 전에 아까 말한 인간이 마문의 척도라든지 그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아주 독특성을 막 많이 부여한 것만으로 말할 수는 없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인간 예외주의라고가 안 된다고 하는 안 겁니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포스트 휴먼 논의의 가장 핵심적으로 또 우리가 신학이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인간 예외주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물리학적인 얘기 좀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얘기 지금 또 이제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생물학에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생물도 그전에는 그래도 오토포이에틱하다는 말을 썼어요. 자율생산적이다, 자생적이다, 자율생산적이다 이랬는데 지금 생물학은 뭐냐면 그런 생물은 없다요. 모두가 심바이오틱하고 소위 말해서 심포이에틱하다는 거예요. 같이 뭔가 느끼고 만들고 같이 살아가고 같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같이 뭐 그래서 그걸 공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생물학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한 측면에서 이제 그 생물학과 관련해서 인간 예외주의를 얘기해왔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래도 우리는 동물하고 달라. 맞아요. 생물하고 달라. 심지어 뭐 철학자들 지금도 많은 분들 생태 운동하는 사람들까지도 인간은 우주의 정신이야. 인간과 같은 사유를 할 수 있는 인간과 같은 복잡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 다른 생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책임도 우리가 져야 돼요. 뭐 이런 식의 사유를 자꾸 해요.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네. 굉장히 근사한 것 같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교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생물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반성하고 성찰하고 지성적인 역할을 하고 인간이 문화를 만들고 무슨 과학 기술을 창조하고 예술을 만들고 건축을 하고 뭐 이런 등등이 결코 인간을 다른 생물들로 분리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아주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포도 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포 그 안에 세포들이 바깥과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포 바깥과도 굉장히 종합적인 작용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이렇게 물어요. 도구를 사용하냐 이렇게 물어서 이제 뭐 원숭이가 도구를 사용한다 이러니까 도구의 사용이야 뭐 웬만한 짐승을 할 수도 있겠지. 그다음에 인간은 툴키트를 사용하지 않냐. 도구를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키트로 사용하지 않냐. 근데 동물학자들이 동물도 그러는 거예요. 원숭이를 이게 유인원들의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두 개, 세 개 도구를 자연스럽게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래도 인간 중심주의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뭐라고 보냐면 미리 계획하지는 않지 않냐. 그래도 짐승 그 동물들은 미리 계획하지는 않지 않냐. 원숭이들이 그 사냥을 하기 위해서 미리 도구 준비를 미리 계획해서 준비를 하더래요. 그러다 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재밌는 그 헤로웨이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관찰하는 사람이 개코 원숭이를 관찰하는 사람이 나무 위에 숨어가지고 딱 관찰을 시작을 했대요. 네. 근데 뭐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것도 원숭이가 보여주질 않더래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딱 그냥 풀고 내려와가지고 원숭이는 이미 아는 거죠. 네, 놈이 지금 나 숨어서 하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는데 저놈이 나를 해칠 놈인지 나를 도와줄 놈인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나와갖고 원숭이들 주변에 가서 계속 막 이상한 짓 하고 원숭이 흉내 내고 막 그랬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친해지는 만큼 딱 보여지는 거예요. 네. 친해지는 만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동물이나 자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인간이 주체이고 대상인 관계에서 이거는 아무 역할도 안 하고 내가 이걸 파악한 거다라는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사실은 이 지식 생산의 노동에 모든 지구의 피조물들이 참여해서 만든 지식인 거예요. 이 지식이.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생물학자들한테서 이제 움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동물들이 뭐 도구 사용이 뭐 고래 연구 또는 뭐 식물 연구, 우드 와이드 웹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네. 예, 우드 와이드 웹 어마어마한 지식 체계라는 거예요. 그 지적 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 하나라는 게 숲 하나라는 게 영양분도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어린 묘목들이 햇빛이 볼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소위 영양분이나 아니면 배려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외부에 소위 말해서 위험한 물건이 들어오면 공동으로 경계를 하고 공동으로 뭐냐면 서로 이렇게 방어하고 하는 체계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드 와이드 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성적인 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것, 뭐 동물이 대단하대요. 돌고래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호주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갑자기 수영하는 사람을 둘러싸고 돌고래 떼가 막 잔뜩 모여들어가고 고단을 딱 에워싸고 바닥거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안전요원들이 저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가보니까 그 밑에 이 상어들이 이 수영할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상어들이 가득 있더라고요. 그걸 막아준 거예요. 그 돌고래들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문바에는 돌고래들이 뭐 장례식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코끼리가 장례식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 제비갈매기가 필리핀 해구에서 태풍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상적보다 먼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지적 능력 또 지식이라는 것이 차이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차이는 분리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예외로 만들 수 있는 차이가 아니고 오히려 뭐냐면 그런 물질 세계나 생물 세계들과 연관돼 있음을 연속돼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우리는 그들과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세계와는 완전히 분리돼서 별도로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만 따로 세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말씀을 자세히 좀 들어보고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몇 가지가 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정도의 사유 속에서 인간주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반성하는 지식으로서 나는 우월하고 나머지는 다 대상으로 놓고 그걸 내가 파악하는 방식대로 아는 것이 전부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내가 제일 위대하다. 이제 이게 기존의 휴머니즘이었다면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안 것이 너만의 어떤 착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다른 방식의 동물은 동물대로, 생물은 생물대로, 모든 존재는 존재하는 것대로의 나름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지혜 또는 지식, 뭐 하다못해 반성, 뭐 이런 게 다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를 이제는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은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게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가끔 얘기하는데 저희도 신기하지만 어릴 때 인간은 아무리 집을
단단히 줘도 태풍 오면 다 무너지는데 까치가 진 집은 태풍이 아무리 와도 안 무너지거든요. 그런 능력은 우리가 이제 없는 거이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인간만 똑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 지금 그렇죠. 선생님 두개 중요한 말씀 중에 그렇죠. 하나는 그동안은 인간이 마치 자기가 이제 만물의 척도라고 하니까 떨어져서 모든 거를 맞아요. 관장하고 다 알고 우리만큼 더 아는 애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했다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아는 것조차도 사실은 모든 세계와 연결된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그게 것이죠. 제일 중요해요. 그게 지금 휴머니즘에서 포스트 휴먼 넘어갈 때에 우리가 갈아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아까 인간 예의주의로서 다른 거를 너 마음대로 보지 말아라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런 모든 것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더 주의 깊게 봐서 어떤 면에서는 겸손한 인간 좀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고 이런 거를 더 주목해라.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물학은 굉장히 더 밀도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자기 세포는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인간의 세포 중에서 인간만의 세포는 몇 프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네. 40% 얘기하는 네. 사람도 있지만 어허. 우리는 10%만 인간이라는 책 제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중에 10%만 인간 세포라는 거예요. 무수한 생물들이 이 안에서 살고 있어야 인간이 유지가 돼요. 네. 바깥으로부터 수많은 물질적 에너지들의 흐름이 우리 안으로 통과해서 지나가야 우리 삶이 유지가 돼요. 이미 집합체다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복수체 또는 네. 다양체. 다양체, 예, 복수체.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가 사회학에서 얘기하지만 우리 자체가 이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주체, 자, 그래서 뭐냐면 딱 이건 뭐냐면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수많은 것들과 얽힌 가운데서 솟아난 뭐예요. 우리는 솟아난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뭐예요. 이런 생각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는 뚜렷이 보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예외자가 되면 힘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기독교에서도 그렇죠. 많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외를 만들어줘야 특권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길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기도 전에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뭐냐면 지구의 지질학적 운동은 물론이고 우주로 빅뱅으로부터 시작된 우주의 모든 운동은 물론이고 모든 다른 생명체들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던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의 운동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부정을 통한 운동이 아니라 일종의 긍정을 통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지금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좀 이 포스트 휴먼 논의 속에서 물질 또 과학, 생물 쪽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선생님 철학이라든가 우리 신학 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나?